매주 모의고사 8회차입니다. 시작합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독립청착물이죠. 독립청착물의 종류는 우리가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독립청착물을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건물.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그리고 농작물인 경우에는 1절 다른 조건 보지 마라 그랬죠. 농작물이 보이면 앞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든 무시하시고 무조건 독립청착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청착물의 종류는 3개, 답은 3번 됩니다. 2번 문제, 영속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억은 양적인 공급, 물리적인 공급을 말한다 그죠? 제한됩니다 그랬으니까 부정성을 이야기합니다. 리언에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라는 말도 보이고 임대차 시장도 보이고 영속성의 파생 특징들입니다. 디귿은 임장활동 뭐가 됩니까? 부동성이죠. 국지화도 부동성. 따라서 디귿은 부동성의 파생 특징들입니다. 리얼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개별성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개별성입니다. 미음의 장기라는 말도 보이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도 보이고 따라서 역시 영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영속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개, 니은하고 미음, 답은 2번 됩니다. 3번 문제 탄력성 문제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의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문제는 가격 탄력성은 0.6에 소득 탄력성은 0.5랍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5.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합니다. 임대료는 10% 상승. 자,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수요량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는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수요량은 4% 증가.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빈칸 채워 갈까요? 자, 먼저 가격 탄력성의 수요량을 구하려면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 곱하기 0.6 하니까 6%. 증가 감소, 감소죠. 왜 감소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자, 그럼 이제는 소득 탄력성에서 이제 수요량을 구할 겁니다.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6% 감소했죠. 마이너스 6%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소득 탄력성의 수요량을 더한 결과가 전체 수요량이 4% 증가라 그랬죠. 그러면 블랭크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6%를 등호 뒤로 넘기면 되겠네요. 등호 뒤로 넘겼으니까 플러스 6%가 된다 그죠? 따라서 10%. 따라서 수요량은 10%가 증가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소득이 얼마나 변했느냐고 물어본 거죠. 자, 이제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 나누기 0.5를 하면 20%.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본다고요? 부호를 봐야죠. 부호.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비례,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0% 증가,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죠.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상제이거나 열등제. 먼저 기억부터 체크해 봅시다. A 부동산. A 부동산은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비례. 그러면 정상제가 되는 거죠. 열등제 둘은 탈락. 기편제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을 구해봅니다. 소득이 감소했더니 수요량이 증가, 반비례로 움직였다. 그죠? 그렇다면 열등제.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 세금은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공급자가. 표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세 증가가 잘 되지 않는다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목적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라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니까 조세 증가가 잘 되지 아니하므로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5.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랍니다.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었답니다. 세금은 어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정확합니다.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바람직한 거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수요. 실수요자들도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랍니다. 여기에 세금이 중과되면 어느 쪽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요? 공급자, 임대인이 많이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야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5번. 동일한 소득계층.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동일하다. 이것을 수평적 형평성이라 그럽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순영업 소득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세전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세전이 주어져 있으니까 세전현금 수지에서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하고 원금도 플러스해야죠. 감가상각비는 공통적으로 마이너스죠. 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세전은 5천, 대체 충당금 500 더하고 원금 400 더하고 감가 200 마이너스 하면 과세소득은 5,700. 여기에 세율이 30%다 그랬으니까 5,710만원. 따라 답은 4번 됩니다. 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이득세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이너스를 하는 과목이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금액과 아래 금액을 비교하면 위의 금액이 더 크다고 나와야죠. 따라서 세전이 세후보다 크다. 정확합니다. 2번. 어떤 소득에서 무엇인가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위쪽에 있는 소득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가능과 유효의 관계는 기타 소득을 플러스하고 공실은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하는 공실에 비해서 기타 소득이 더 크다고 한다면 아래 있는 유효 총소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능과 유효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볼 때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찾는 방법은요. 순영업 소득을 추정한다 그랬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항목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항목은 부채 서비스 또는 영업소득세죠.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부채 서비스액이나 영업소득세가 있는지를 빨리 보세요. 그런 표현 없죠. 그렇다면 3번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세전 나왔네요. 세전 넣으면 항상 지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다. 꼭 차감이라는 표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하는 금융계수는 뭐가 된다고요? 연금의 형가계수라고 해야죠.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상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저당 상수가 사용돼야죠. 저당 상수의 목적은 상환액이죠. 저당 상수의 목적은 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다. 자, 그런데 이 저당 상수는 항상 무엇하고만 원리금 균등하고만 세팅 가능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첫해 월 불이백,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당 지불액이 적은 순서대로 배열하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가 최정식,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세 번째가 원금 균등 이래 되겠죠. 3번으로 갑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렇다면 고정보다는 변동일 경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 그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는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다 그래야죠. 그럼 틀린 것은 3번 되겠네요.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중도 상환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경우 미상환액이 적은 순수대로 배열한다면 원금 균등, 그 다음에는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그 다음이 최정식.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합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변동함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변하느냐? 기준금리.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조정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죠? 적산가액은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제조달원가부터 구합시다. 공사비가 1억이랍니다. 그럼 1억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공사비는 매년 10%씩 상승한답니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것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면 요 R이라는 게 10%. N승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죠. 2018년부터 시작돼서 2021년이 되니까 2019년, 20년, 21년이 되니까 총 경과된 연수가 3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1.1의 3승. 따라서 제조달원가입니다. 감가 누계 구해봅니다.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면 잔존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표현을 잘 보세요. 잔존연수랍니다. 3년이 경과했고 잔존연수가 37년이라면 둘을 합치면 40년이다. 그죠? 그러면 제조달원가가 1억 3,310만 원 나왔으니까 나누기 40년. 그러면 매년 감가로 설정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감가 누계 구해봅니다. 경과인수 3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3년을 곱하면 감가 누계. 그럼 제조달원가 나왔고 감가 누계액 나왔으니까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적산가액입니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시지가 기준법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다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첫 번째 키가 비교 표준치, 두 번째요.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정 보정 때문에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회 모의고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